삼성생명 2023년 실적을 스루풋 개념으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대한 분석은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가 아닌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루풋 패러다임의 가치로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수익은 10.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대신 이 서비스업에서는 저는 듀퐁티 회전율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0.23이 되겠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PBR은 0.47로 매우 낮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은 계약부채가 수익의 원천이다 표현을 해 봤습니다. 금융은행업도 그렇죠. 우리가 예금을 넣으면은 예금이 우리 예금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인데, 은행에서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은행은 부채죠. 그 부채가 많을수록 예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겁니다. 따라서 보험업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계약 부채가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니까 계약 부채가 수익의 원천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ESG를 주장하는 글로벌 금융 세력들도 그게 지금 세계 표준으로 E에 대해서는 S1, S2를 지금 세계 표준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지금 답보 상태고 미국 자체에서 지금 이 기업들이 저항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금융 가치를 평가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반 업체 제조업에서 자산 가치에다가 글로벌 금융 세력이 볼 때는 부채를 더해줘 가지고 자산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생각이 우리하고 틀린 거죠. 부채를 많이 빌려줄 만큼 그쪽이 신용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니까, 부채를 많이 가져간, 그리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금융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이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제가 요거는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어, 보험 영업수익이라고, 매출을 보험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8조 5,75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보다 무려 56.7%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실적이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회계 기준 가지고는 너무 부풀려졌으니까 좀 회계 기준을 글로벌 금융 세력이 회계 기준을 바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제조업에서는 요 칸에다가 제가 이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표기하는데 보험 계약 부채를 표기했습니다.
189조 5,737억 원이 됩니다. 이게 5.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니까 보험 영업수익도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서비스 비용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에서는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는 영업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험 사업 부문에 관련돼 가지고 비용이 7조 1,2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15.7% 증가했고요. 전년도 2021년도는 이제 이 수익을 보는 기준이 틀리고 또 비용 처리하는 부분도 기준이 틀려가지고 75.4%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 서비스 손익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네요. 1조 4,485억 원, 8조 5천억을 벌어서 1조 4천억을 영업이익이 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총 영업이익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제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했는데 16.9%로 4%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투자 서비스 손익이라고 요것은 마이너스 237억 원입니다. 서비스 손익은 원래 그 손익계산서에는 투자 서비스 수익, 투자 서비스 비용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투자 서비스는 가배적인 건데 그래서 요거 손익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 보험 영업하고 투자 서비스하고 두 가지를 본업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그렇게 해서 그 영업이익이 1조 4,248억 원이 났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16.6%다. 전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영업 총이익률에서는 내려갔지만은 투자 서비스 이런 차이 때문에 작년도에 이 투자 서비스 손익이 컸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22.9%가 금액상 증가를 했고 영업 이익률은 1.7%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 2023년과 2022년은 새로운 기준에 적용을 한 건데 이 1117호는 2년 연속 됐지만은 올해 와서 1039호라는 것은 1109호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학습을 안 했어요.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수백 장이나 되는 게 돼가지고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이 삼성생명의 사업보고서 주석을 이거를 작성하는데도 사업보고서 주석을 좀 그래도 좀 열심히 보긴 봤어요. 필요한 부분만 무슨 찾아서 검색하는 식으로 좀 봤긴 봤습니다만은 보험회사의 그 주석사항을 보면은 이 회계 기준들이 뭐가 좀 변경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손익계산서에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은 특별계정 관련 손익이라고 해서 언더바 IFRS 4라는 그런 그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음, 뭐 이게 이제 매출액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로도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 그렇게 해서 좀 손익계산을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의 부문은 2년치만 좀 표기를 했습니다. 이 용어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거는 이제 영업 수익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 이 사용 용어들이 획기적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2021년 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주석은 2년치만 내거든요. 손익계산서는 3년치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2021년에 보험 서비스 수익 내역은 용어도 틀리고 회계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비교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일반 보험 서비스 수익이 8조 4천억의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출제 보험 서비스 수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한자로 써줬으면은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에, 이게 뭐 투자 서비스인지 그러면 그런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수익 내역이 일반 보험과 출제 보험이 있다.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좀 보다 보면은 이제 개념이 더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험 서비스 수익 합계에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8조 5,757억 원이 에, 보험 서비스 수익으로 영업 수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내역에서는 보험 서비스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용어들을 보면은 이게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뭐 예상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보험업은 참 그 개인적으로 생소하고 아주 일천합니다. 물론 금융업도 그렇습니다만 은행에 대해서도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을 한번 보면 그래도 뭐 소양거리로 그 좀 그 얘기할 수는 있지 않겠냐. 참 제목도 길어요. 위험 해제로 인한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변동, 제공된 서비스의 보험 계약 마진, 손실 요소의 변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회수, 이게 현금 흐름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것을 회수했다. 참 어렵네요. 출제보험에서는 요거 똑같은 얘기죠. 그 출제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발생사고 이행 현금 흐름 변동, 손실 회수 요소의 변동, 보험금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 출제보험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출제보험이라는 게 생명회사니까 사망보험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시는 분이 보험업에 계시는 분이 좀 저를 좀 하루 좀 공부를 좀 아니 하루 가지고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보험업이 이런갑다라고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의 부문까지 보면은 법인세 차감전이 1조 6,811억 원으로서 돈을 더 벌었고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인데 영업의 수익이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영업의 수익 분야가 있어요. 그건 내역도 복잡하더라고요. 영업의 비용도 그렇고 법인세가 나오는데 그 실효법인세율이 17.7%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1조 3,829억 원이고 법인세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4조 한 7천억 원대나 됩니다. 이것도 내역이 꽤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에. 그리고 회계 정책이 변경이 됐는데 에, 회사 용어로는 회계 정책 변경 효과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거를 저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를 해서 총 포괄 손익을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현금 재무지표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본 변동표에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핵심으로는 또 주주 자본주의니까 주주가 잉여 현금 흐름을 얼마나 가져갔느냐 이거를 맞춰보기 위해서는 이 손익계산서에 단기 총 포괄 손익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2021년에는 종합적으로 5조 7천억 원의 적자였군요. 그래서 글로 정리한 거로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회계 정책 변경 효과액을 손익계산서에 적용해서 저는 표기했고 지금 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표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르프 손익으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아주 뭐 거의 유사하죠. 용어는 뭐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보험 영업 수익은 똑같은데 그 비용 중에서 그 제가 변동비라는 게 그 보험 서비스 그 비용이죠. 그거만 그게 순수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서비스 손익을 영업이익에 그 반영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그 사실 그 변동비 성격으로 그 봤어요. 그렇게 그냥 기준을 정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2조 2248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전년도 비해서 56.7%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풋율은 7.7%가 증가했고 나머지들은 다 비용이다 이게요. 어쨌든 뭐라고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지만은 그게 이제 크게 늘었어요. 이것도 회계기준 변경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207.1%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 변경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나 스루풋 영업이익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조업과 같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서비스 비용의 내역이 어떠냐? 제조업에서는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좀 제가 그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순수 변동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 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비목들이다.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순수 변동비로 본 게 실제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해가지고 6조 3,272억 원 요거를 순수 변동비로 받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즈 운영 경비로 받습니다. 이 내용들의 그 제목들을 읽어보면은 보험에 대한 개념들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읽어봐도 구체적인 개념들이 잘 안 오죠. 손실회수 요소의 변동 이런 거라든지 그래도 그 중간에 이제 적은 있어요. 일반 보험 서비스 비용 이런 그 소개도 있고 거기도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뭐 소개가 있고 소개가 있는데 요건 사실은 뺐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전체 그 보험 서비스 비용에서 순수 변동비를 뺀 거면은 여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나오죠. 요렇게 그 산출을 해서 이 스루프 손익을 그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계약 부채가 이제 그 이번에 그 변경된 회계 기준 1117호 이거에 대한데 이거를 적용해서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유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 유의적인 보험 위협을 인수하는 경우 이게 회계 전문가들이 유의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데 또 유의적인 보호 위험이 이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그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이라는 또 주석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좀 그 이 보험계약 부채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을 두고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계약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망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연금과 저축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계약이 뭐가 생명보험이 그렇게 보험들을 많이 들었나 해서 저는 고정관념으로 삼성생명이 생명보험회사니까 생명보험을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망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또 보험회사가 별도로 하는 건강보험을 드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연금과 저축보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금과 저축보험으로 이 보험회사가 돌아간다. 이렇게 봐지는군요. 그런데 순부채가 보험계약 부채의 표기가 되는데 2022년도까지는 자산이 일부 하는 어떤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런 게 싸그리 없어지고 순수하게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과 저축보험으로 해서 이 계약부채 금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한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좀 부러워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게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그 총무계통에 있어가지고 보험 회사 보험을 처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요게 이제 회사 언젠간 나와야 되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연금 저축보험을 보험회사 들어가지고 지금 짭짤하게 그 돈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의 국민연금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 연금을 받으니까 어, 좀 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상품 라인별 보험계약 부채 내 자녀 보장 부채와 발생사고 부채의 변동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거 별도로 좀 소개를 하고는 거고요. 이는 제조업에서 재고자산 내역을 기말과 기초만 공시하나 보험업의 근간인 계약부채를 흐름으로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별도 주석을 보면은 요 상품 라인별 보험계약 부채, 상품 라인이라고 표현하네요. 보험계약 부채 내 자녀 보장 부채와 발생사고 부채의 변동, 그러니까 이제 재고자산에서 제가 입고 출고 그다음에 타개정 대체 뭐 이런 거를 다 표기를 하라 하는데 이 보험업은 친절한 게 아니고 그게 의당 의무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유형자산은 흐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발생이 얼마 됐고 그다음에 얼마가 줄었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제조업만 기초 기말만 얘기하는데 좀 솔직히 불만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얘기로 저는 인식을 하려고 그래요.
운영 경비 중 인건비가 매우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이 보험 서비스 비용에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별도로 주석에 29라는 걸 찾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퇴직급여 빼고요. 인건비가 6,456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8%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근데 76명이 줄었어요. 평균 연봉이 1억 2,500만 원이면은 대기업으로서 상위 계층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에, 월급 근로자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다닌다. 그러면 결혼할 만 하겠네. 여자들이 따라올 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인당 평균 매출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 자, 한 명이 연간 회사에다가 수익을 벌어주는 게 16억 원을 벌어준다. 그리고 1억을 받아간다. 보험에서는 한 자기 월급의 한 15배 정도는 돈을 벌어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좀 개념을 갖고 싶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대신 서비스업은 저는 두평 T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매출 나누기 자본총계 개념입니다. 0.23입니다. 여기 매출이라고 표현했지만 보험 영업수익이죠. 요게 0.01포인트 상승했고요. 수르픈율은 7.7%가 상승했죠. 요거는 뭐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요 비교로 무슨 뭐 투명회계 이런 거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대신 하나 제가 넣은 게 보험계약 부채율인데 보험계약 부채 나누기 투하자본으로 했어요. 투하자본은 그 총 자산에서 그 비이자 부채를 뺀 거거든요. 그 483%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갖다가 투입한 돈보다도 483%나 계약 부채를 4배나 더 아니 거의 5배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조금 내려갔네요. 0.3%. 요것이 이제 또 그 보험회사의 핵심 평가 지표를 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보험회사도 그저 부채, 이자 부채를 쓰더라고요. 그, 레버리지율이 4.4%, 좀 약간 내려갔어요. 투자자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산총계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39조 원대네요.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좀 예측을 해보면은 2024년도에는 한 9조 5천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한 1조 원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한 7천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 양식은 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재고 뭐 이런 게 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계획을 하면서도 보험 서비스 비용하고 운영 경비로 제가 이게 그러면 스루프스로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요렇게 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판매 관리비가 없이 그냥 운영 경비로 제가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스루프트하고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 9조 5천억 정도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 예측이나 스루프트 회계 패러다임의 결과는 거의 근사한데 스루프 쪽은 그 생략을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만 다르지 서비스업에서의 예측은 스루프 접근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수익이라든지 영업비용이라든지 실제 그 돈이 나간 게 아닌 비용들이 꽤 많아요.
뭐 미래 가치 평가 등 뭐 이런 등등의 그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 현금으로 얼마나 벌었냐 요거를 좀 보기 위해서 보면은 우선은 요 캐시버퍼프로는 현금이 얼마나 그 증감이 됐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마이너스 3조 7천억이 나간 거로 돼 있어요. 캐펙스 음, 자본적 지출이죠. 5조 원대가 나갔습니다. 근데 전년도는 54조 원인데 이게 크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냥 특별 계정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기업,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비율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어디에 돈을 투자하냐? 그러면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계속 그 삼성생명이 증자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삼성그룹의 회사에 또 좀 자본을 증자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실제 번 돈일 거예요. 2조 5,640억을 벌었다. 근데 전년도에는 까였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자가 1,649억 원을 가져갔어요. 전년도에는 돈을 더 꿔줬고, 그래서 이자 부채율은 그 레버리지 이율은 4.4% 매우 낮은 수준이죠. 이자가 좀 많이 나간 거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5,387억 원인데 이게 순수하게 이익 배당입니다. 1.4% 이익 배당률이 되겠는데 약간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하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더한 게 회사 잉여 현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투 펌이라고 약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이 그 나갔죠. 최종 3조 원대 현금이 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벌었지만은 현금상으로는 3조 원대가 흘러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캐시 버퍼 후로 이거하고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4조 1천억이 들어온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도 한 3조 8천억 원이니까 거의 유사하게 따라간다. 그러나 이 현금 입출금이보다는 요거 FM 최종적으로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볼 때는 그 3조 원대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서비스업에서는 EAT 그 처음에 저는 이거 약어를 만들 때 먹는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 학문 용어로도 돼 있더라고요. 언더 애퍼트 텍스 그거까지만 언더 머니 애프터 텍스겠습니다만은 요걸 또 이렇게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무제표를 잘 그 소개는 안 하지만은 이 재무제표에서 그 특수하게 변한 게 뭐냐 그러면은 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제가 그 분류를 해서 넣은 겁니다. 이 은행업이나 보험업은 그 유동자산,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특별 계정 자산 요거 55조 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그 현금 흐름 재무지표에서 크게 그 차이가 났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특별 계정이란 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이 279조 원나 되는 큰 회사네요. 그러면은 보험계약 부채가 189조 원나 되면서 그 들어온 돈들이 이게 그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죠. 이거에 의해서 매달 얼마씩 넣는가 뭐 이런 식인데 그런 돈들을 단기 금융자산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굴곡이 뭐 좀 심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평가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또 하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들어온 돈 가지고 또 돈놀이도 한다. 돈놀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증권 투자라든지 또 뭐 이런 단기 금융 자산에 이제 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재무 하시는 분들이 영업도 중요하지만은 재무 하시는 분들이 매우 그 높은 그 대우를 받을 것 같아요. 느낌상. 보험계약 부채 이거가 이제 그 이 생명보험회사의 그 하나의 경쟁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책 식별이 되질 않고요. 자본금 이렇게 해서 대처 대조표 그 옛날 용어지 참 재무상태표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주가는 99,100원으로서 2023년도보다 26,700원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장부 가격 대비 47%밖에 되질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삼성물산, 이재용, 이부진, 국민연금과는 이마트, 정용진 씨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19.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UBS,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좀 금융 보험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간 거라면서 계약 부채를 좀 배우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학습이 돼요. 제가 알아서 뭐 이런 걸 한다기보다도 하면서 스스로 또 리마인드하고 복습도 되고 그런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 배운다. 배우면 끝까지 그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 인간은 그런 마음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 스르포 실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감사한 말씀을 다시 들었고 당연히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면서 또 기회가 생기면은 은행 한번 또 해봐야죠. 은행은 또 어떻게 뭐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